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읽어주는 지혜우체국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의 삶과 하루를 끝까지 들어보려 합니다. 편하게 앉아 계셔도 좋고 그냥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듣고 나서 명쾌한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가족이 떠나면 무너지고 장례식장은 당연히 눈물과 오열로 가득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통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조문객도 아무도요. 그렇다고 차가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여러분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대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연자님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11월 초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정년 퇴직 후 큰 지병 없이 사시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분향을 하고 짧은 위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자리니까요. 특히 회사 동료들이 많은 장례식에서는 울음보다 격식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간 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와 동생들, 그때도 울음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물이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울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공간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빈소 한쪽에 앉아 국화꽃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슬픔도 분노도 안도도 아닌 비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도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중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분이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겠다는 의례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관이 옮겨졌고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보통 이 순간이면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진다고들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관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저는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동생들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눈물은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으로 이동하고 모든 절차는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울지 않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단 한 번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는 예의 바른 이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만큼은 좋은 분이셨겠죠.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었고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 적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가족을 괴롭힌 적도 없었고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씻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든 일을 꺼내도 아버지는 들은 듯 만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바쁘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말에도 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여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 제안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강하게 밀어붙여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내 무표정이었고 사진도 거의 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여행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늘 똑같았습니다. 무관심,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설렘도, 애정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주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장례식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 같기도 했고 허탈함 같기도 했고,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갑자기 무게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오래 함께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던 말들,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들,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뒤늦게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설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떠났는데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일상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슬픔도 아니었고, 미움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은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는 방법을 모르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분노도, 아무것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감정을 꺼내봐야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서히 아버지처럼 되어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로, 그게 아버지를 닮은 건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슬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는지, 저희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지.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도 학대도 방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왔고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나쁜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효도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를 존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식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희 남매들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모두 가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 장례식에서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나요? 네, 이상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의 모습은 고인의 삶이 만든 결과라는 것. 조용한 장례식은 조용한 삶의 연장이고, 감정 없는 장례식은 감정 없는 관계의 마침표라는 것. 그래서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각자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 누가 울어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잃었다고 느낄까요? 성실하게 산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만으로 좋은 가족일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를 압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 어쩌면 아버지도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표현할 줄 몰랐을 뿐 사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피해자였겠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되려고요.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에게 원하는 걸 알고 있는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먹먹해짐을 느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